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박사의 보고서인데요. 중독 사회 현상학과 통합적 치유를 위한 뇌과학 철학적 재현입니다. 네, 제목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현대사회는 중독사회라고 불리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뇌과학과 철학이라는 두 가지 렌즈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고서의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프로이트 시대의 병리가 억압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병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과잉이 낳은 중독이라는 진단이에요. 우울과 불안 사이에서 고통을 잊으려고 강박적으로 쾌락을 쫓는 모습. 딱 현대인의 자화상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는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데요. 도박, 쇼핑, 관계 중독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심지어는 AI에 대한 의존까지 우리 삶 전체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현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지영 씨라고 해보죠. 네, 좋네요. 지영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는 소위 갓생을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루가 끝나면 왠지 모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결국 배달 음식을 시키고 새벽까지 쇼폼 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지영 씨의 머릿속과 또 그녀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네. 첫째, 지영 씨의 뇌 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그녀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그녀를 중독으로 내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영 씨의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독의 핵심에 도파민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 스탠퍼드 대학의 안나 램부케 박사는 현대사회를 아예 도파민 과부하 시대라고 규정했더라고요. 맞아요. 보고서에 나오는 대항 과정 이론이라는 개념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뇌 속에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맞추는 시소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뇌 속의 시소요? 네, 바로 그 시소가 우리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인 거죠. 지영 씨가 퇴근 후에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먹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시소는 쾌락적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네. 그럼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즉시 반대편, 즉 고통 쪽 추의 무게를 늘려서 시소를 다시 수평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면 그만큼의 미세한 고통이 바로 따라온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 생기는 거예요. 반복될 때요? 뇌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곧 쾌락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고통 쪽을 좀 무겁게 해두자 하고요. 결국 평상시에도 시소가 고통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상태, 즉 만성적 도파민 결핍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영 씨는 이제 케이크를 먹어도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케이크를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은 쾌락을 느낄수록 미래의 고통을 담보로 잡는 도파민 대출을 쓰는 셈이네요. 그러다 결국 파산하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고서가 언급한 비만 치료제, GLP-1 작용제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2023년부터 중독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요? 네, 이게 원래는 당뇨나 비만 치료제인데 이 약을 맞은 사람들이 식욕뿐만 아니라 술, 담배, 심지어 쇼핑이나 손톱 물어뜯기 같은 강박 행동에 대한 욕구까지 사라졌다고 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환자의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던 소음, 그러니까 어딕션 노이즈가 그냥 꺼져버린 느낌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소음이 꺼졌다.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저 식욕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만성적 도파민 결핍 상태의 고통, 그 근원적인 갈망 자체를 약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원리가 뭔가요?
GLP-1이 뇌의 보상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도파민의 급격한 널뛰기를 막고 갈망, 즉 크레이빙이라는 소음 자체의 볼륨을 줄여버리는 방식이에요. 와, 하지만 여기서 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약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실존적 공허함은 그대로 둔 채 그저 시끄러운 경고음만 꺼버리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약물 없이 이 도파민 대출에 시달리는 우리 뇌를 리셋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보고서는 호르메시스라는 역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호르메시스요? 네, 바로 유익한 고통을 통해 뇌를 치유하는 원리예요. 도파민 대출의 반대 개념인 도파민 저축을 하는 거죠. 도파민 저축이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저도 아침마다 찬물 샤워를 하는데 솔직히 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나오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오,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게 제 뇌가 주는 보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찬물 샤워, 고강도 운동, 간헐적 단식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선택하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상으로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천연 쾌락 물질을 분비해요. 아하, 즉각적인 쾌락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빚이라면 의도된 고통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이자를 쌓는 저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영 씨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좀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 우리 뇌 탓, 지영 씨의 의지박약 탓만일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도파민 시소에 올라타게 만드는 외부의 힘,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문제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철학의 렌즈를 가져옵니다.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사실상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중독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가 중독 공장이라니. 대표적으로 대족 철학자 병철하는 현대 사회를 딱 성과 사회이자 피로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개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과거에는 하지 말아라는 규율이 우리를 억압했다면 이제는 너는 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가 우리를 스스로 번아웃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닷생 열풍이 딱 그 예시 같고요. 맞아요. 지영 씨가 갓생을 추구하는 건 그게 정말로 즐거워서라기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이게 바로 자기 착취의 핵심이죠. 여기에 병차란이 또 다른 개념인 완화사회를 연결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완화서예요. 네, 현대사회는 고통을 병적으로 싫어하고 즉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작은 불편함도 못 참고 진통제를 먹고 지루함을 1초도 견디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켜는 것처럼요.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피로라는 고통을 주는데 완화 사회는 그 고통을 즉각적인 쾌락으로 덮어버리라고 부추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중독이고요. 앞서 말한 GLP-1 열풍도 결국 고통 없는 해결책을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 구조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죠. 어떻게 말이죠? 정신분석학자 지제계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 그대로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건 전화기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면 뭔가 더 나은 내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 바로 그 환상. 그게 바로 잉여의 즐거움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 환상을 계속해서 판배하는 거예요. 즐겨라 라고 속삭이면서요. 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그 환상은 금방 사라지고 또 다음 모델의 광고를 보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음 상품, 다음 자극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에 빠지고 이게 바로 중독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보고서에 나온 철학자 코제부의 예언도 흥미로웠어요. 더 이상 위대한 이념을 위해 싸우지 않는 역사의 종말 이후 인간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뉠 거라고 했다면서요? 동물화와 속물화. 네, 이 두 개념을 오늘날 현실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정확해요. 어떤 식으로요? 동물화는 지영 씨가 밤늦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쇼폼 영상을 넘기는 모습이에요. 깊은 고민 없이 현재의 쾌락에만 머무는 삶이죠. 반면 속물화는 그녀가 SNS에 보여주기 위한 갓생을 인증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의 깊이보다는 타인의 좋아요를 의식하면서 가짜 자아를 만드는 삶을 의미하죠. 아, 보고서는 우리가 이 두 극단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면서 진정한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뇌 문제에서 시작해서 사회 구조까지 짚어보니까 지영 씨가 겪는 공허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중독 사회의 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특히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한쪽에서는 타인 없이는 못 사는 관계 중독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극심한 고립과 고독사가 급증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독사요? 네, 보고서에 나온 통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2024년 한국의 고독사 발생 건수가 3,924건이고 특히 50, 60대 중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와, 관계에 그토록 집착하던 사회의 끝이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한 단절이라는 게 정말 비극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기술이요? 바로 AI 컴패니언의 등장이 그 신호탄이죠. AI는 사용자의 어떤 욕망이든 그대로 비춰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줘요. 갈등도 타협도 실망도 없는 아주 매끄러운 관계죠. 아, 하지만 이런 관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거칠게까지 한 진짜 인간관계, 즉 실제를 견뎌낼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뇌는 쾌락에 길들여져 있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세 가지 통합적 처방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들립니다. 네, 첫 번째 처방은 신경 호르메시스 조절과 부정적 수용력의 회복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앞서 얘기한 도파민 저축을 일상화하고 불편함과 지루함을 견디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치운다? 네, 찬물 샤워나 간헐적 단식 같은 유익한 고통을 실천하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디지털 안식일을 정해서 스마트폰 없이 지루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공백의 시간을 견뎌내는 힘을 기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처방은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진실한 말하기네요. 진실한 말하기는 알겠는데 서사적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칫하면 그냥 정신승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실패를 외면하는 거라면 서사 재구성은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의미를 다시 쓰는 작업이거든요. 의미를 다시 쓴다. 예를 들어 지영 씨가 자신의 중독 경험을 나는 실패자다라는 한 줄의 낙인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새로운 이야기의 한 챕터로 만드는 글을 써보는 거죠. 아, 그리고 자조 모임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 앞에서 고백하는 진실한 말하기를 통해 그 새로운 서사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실패를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전환점으로 삼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사회적 처방과 실제와의 재접속인데 이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처방 모델인데요. 의사가 지영 씨 같은 사람에게 항우울제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동네 동호회 가입이나 공동 텃밭 가꾸기 같은 지역사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약 대신에 관계를 처방하는 거군요. 핵심은 그거죠. 예측 불가능한 타인과 부대끼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직접 몸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매끄러운 가상세계가 아닌 거칠고 불편한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효경 박사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뇌 속 도파민 시속 게임에서부터 즐겨라 라고 외치는 사회의 명령까지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우리 그리고 지영 씨가 어떻게 길을 잃고 있는지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고서가 말하는 치유는 더 많은 도파민, 더 큰 쾌락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파민 없이도 괜찮은 상태, 자극 없는 고요함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죠. 네, 중독의 이면에 있는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메워야 할 구멍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리고 지영 씨가 중독을 통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던 그 공허함이야말로 다른 무엇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은 아닐까요?